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가 미사일 공습을 당했습니다. 출근길 도심 한복판에 가해진 폭격으로 거리가 파괴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오늘만 모두 75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와 중부의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심은 파괴됐습니다. 거리엔 아직 불에 타고 있는 차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자동차들은 완전히 다 타버려 검게 그을린 채 방치돼 있고 바닥에는 폭격으로 사망한 시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ранок важкий, маємо справу з терористами, десятки ракет, іранські шахіди, у них дві мішені. 평일 아침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미사일은 도시를 정지시켰습니다. 공원 한복판에 파인 커다란 구덩이, 파인 깊이가 폭탄의 위력을 말해줍니다. 구덩이 옆은 아직도 불타고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시민은 미사일이 날아온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미사일 75발을 발사했고 이 중 41발을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미사일로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는데 집계가 계속되면서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Вот Шевченко, есть раненые, уже цивильные помогают. 키이우에 있는 삼성 현지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공습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엔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인 자포리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Я пришла, вот. Это мои дети. 수도 키이우 외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등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공습은 이틀 전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크림대교의 폭발은 우크라이나의 테러라고 규정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역시 이번 공습에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재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다리를 건너던 트럭에서 갑자기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크림대교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8일 발생한 이번 폭발 사건 조사위원장으로부터 푸틴 대통령이 보고받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푸틴은 보고를 받은 직후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습니다. Авторы, исполнители, заказчики,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Спецслужбы Украины и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ных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помогали им. 푸틴의 측근들은 사고 직후부터 보복을 다짐해왔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는 이 범죄에 테러범들을 죽이는 것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크림대교 건설에 나서 2018년 5월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크림대교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러시아 본토와 있는 보급로라는 현실적인 중요성 외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힘과 자존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2019년 크림반도를 오가는 열차가 처음 개통했을 때 푸틴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직접 시승을 해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NN은 푸틴 대통령이 크림대교 공격을 본인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무자비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8개 지역에서 주요 기반 시설 11곳이 타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적들은 고통과 죽음에 대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수할 것이라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러시아 문제가 무력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본격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파리 연결하겠습니다. 자,
자, 조명현 특파원, 출근길 폭격에 키이우 시민들 공포가 상당했을 텐데 현지에서 전해진 소식이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에 키이우에 있는 지인에게 SNS를 통해서 상황을 물었는데요. 지금도 미사일 공습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다급한 분위기여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미사일 공습 경보는 아침 6시 40분쯤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공습 경보가 들렸고 1시간쯤 후에 실제 폭격이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키이우 시장 이름으로 발신됐다는 공지 내용은 더 긴박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시민들에게 피난을 떠나라, 지하 대피소로 갈 때는 방한복과 이불, 물, 음식을 챙기라고 공지했다고 했습니다. 공습이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대피소와 집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가 가능한지도 물었는데 통신 연결 상태가 좋지 않고 상황이 워낙 급박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NS 등을 통해서 미사일 수십 기가 우크라이나로 날아오고 있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유럽 현지 언론들도 아침부터 전해진 키이우 공습 속보를 긴장감 속에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BBC에서는 키이우에 있는 기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화면 뒤로 미사일 여러 발이 떨어져 긴급히 방송을 중단하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졌는데 러시아가 이 지역들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했었거든요. 수도 키이우를 바로 공습하면서 또 우크라이나가 또 보복을 바로 선언하면서 전면전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러시아군은 지난 3월 키이우주에서 완전히 퇴각했는데요. 6개월여 만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이뤄진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투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에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점쳐졌었지만 일단은 수도 키이우, 수도 중심부에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수도를 타격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보복을 하겠다고 나섰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폭발이 났다는 소식도 전해져 우크라이나의 보복 발표와 관련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몇 시간 전에는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합동 지역군 구성에 합의했다는 속보도 들어와서 확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장이 또다시 확산이 된다면 피해가 바로 이어지는 곳이 유럽인데 유럽의 대응은 어떤지 속보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공습 직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독일 총리는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서 당장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참여시키는 G7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러시아 크레물린궁은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푸틴과의 협상은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 오늘 공습까지 가하고 난 뒤에 협상 논의를 언급하는 건 푸틴의 이중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7차례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핵 운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었다며 발사 장면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들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뜻이 없고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엄지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있고 부인 리설주 여사 역시 김 위원장 바로 뒤에서 귀를 막은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군사훈련을 김 위원장이 지도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최근 보름에 걸친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술 핵무기 운용 훈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이 전쟁 억제력에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북한이 전술 핵무기의 실전 배치 계획 등을 밝힌 적은 있지만
전술 핵무기 운용 부대들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면서 더 강력하고 단호한 군사적 대응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번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이 기간 미국이 항공모함을 동원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 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한미와 대화할 뜻이 없으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죠.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세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북한은 또 김 위원장이 장거리 포병부대와 공군 비행대 훈련을 지휘하고 격려했다는 소식을 노동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실었는데 당 창건일을 맞아 당과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쏘는 이른바 미니 SLBM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사전에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북한이 개발 중인 핵심 무기입니다. 지난 보름간 7차례 감행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은 타격 대상과 시간 등을 공개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과시했습니다. 이어서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도미사일 한 발이 물속에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솟구쳐 오릅니다. 내륙의 저수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해상 표적에 명중했다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니 SLBM으로 불리는 미사일 수중 발사 장면을 공개한 건데 물속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이동 경로를 식별하기 까다로워 사전에 탐지가 어렵습니다. 기만을 통해서 충격 효과를 좀 더 크게 달성하고 실제 사거리를 날아가서 그 파괴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번에 이제 시험의 핵심이었던 거죠.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반년 가까이 침묵하던 북한은 발사 시간과 타격 대상을 비교적 자세히 밝히며 언제 어디서든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7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은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니 SLBM은 당시 부산항에 있던 미국 항모 강습단을, 지난 1일엔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리던 계룡대를 겨냥해 상공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미사일을 쏜 적 없던 평양 삼석과 강원도 문천에서의 발사는 주요 군사 지휘시설과 항구를 목표로 했다고 밝혀 유사시 공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발사 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북한은 또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며 일본은 물론 미국 알래스카까지를 목표로 견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동해에 재진입한 8일에는 전투기 150여 대를 동시 출격시켰다는 점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은 이례적으로 자신들의 군사 행동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국방부 취재하는 홍희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쐈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게 특이한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보통 고정식 발사대나 텔이라고 부르는 이동식 발사대 이동 징후는 한미 정보당국이 사전에 대부분 포착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물속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경우 사전 징후를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지난달 군 당국은 이 미니 SLBM 발사를 두고서도 네.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 올렸다라고 이렇게 분석했는데 최초 분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또 북한은 또 지난 1월에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것도 특이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의 저수지에서 이루어진 발사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발사했는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SLBM을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그것도 저수지에서 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봅니까? 원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는 주로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네. 예. 그런데 북한이 이런 점을 역이용해서 내륙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건데요. 북한이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증됐다, 뭐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한미 당국도 이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응책 마련에도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북한 발표를 보면요. 전투기 150여 대로 공중훈련을 벌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발을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8일 북한 전투기 150여 대가 이 화력 타격 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실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훈련기들까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북한 전투기들이 우리 군이 대응하는 특별 감시선 아래로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F-35A 스텔스기 같은 핵심 전력을 투입해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 준비는 마친 상황에서 이 시기를 재고 있다는 평가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진짜 핵실험이요? 예, 네. 이 미국은 대화의 끈 자체는 일단 놓진 않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다시 대화에 나설 수 있고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7,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이 중에는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서 오늘은 전 서울경찰청장 출신이죠.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기록도 가져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사장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용퇴를 하라면서 압박을 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임직원 명단입니다. 이주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생년월일과 직함이 표기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입니다. 감사원 명단은 이름과 주민번호 뒷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명단과 비교해보니 감사 대상자들의 성씨와 생년월일인 앞자리가 감사원 명단과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주민 이사장과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 이사장은 지난 2018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고 지난해 2월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이 이사장이 민간인 신분일 당시에 약 2년간의 열차 이용 기록까지 감사원이 확보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장 보은, 정실 인사의 활용점정이라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선의 가장 나쁜 선례가 이주민 전 청장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퇴할 생각 없습니까? 같은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혀 깨물고 죽지라며 노골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과 같은 사례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들여다보는 감사원의 행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의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통해 몸통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철도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고 MBC 취재진에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 이사장이 감사 대상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출연 출자 기관의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의 열차 이용 내역 자료를 요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필요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즉시 파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안 취재한 정치팀 김건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지금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재남 그리고 이주민 두 이사장은 민간인 시절의 철도 이용 내역까지 감사원이 분별 없이 가져가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예. 감사원이 민간인이 된 퇴직한 공직자의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감사원에 제출한 명단을 보면요. 지난달 6일과 8일 퇴사한 임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아, 그래요? 퇴사한 임직원들의 자료까지 지금 수집을 한 거예요? 이미 민간인이 된 건데 감사원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시점은 이들의 퇴사 이후인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예.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들의 자료까지 결국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 민간인의 자료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감사원은 저희한테 거듭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 해명과도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민간인 시절의 자료를 수집한 건 무차별 감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더구나 불법이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감사원은 공직자 7천여 명의 5년 9개월치 철도 이용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민간인 시절 정보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민간인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다, 무차별 감사다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감사원법 50조 2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와 함께 감사원이 왜 이렇게 대규모로 공직자의 철도 기록을 살펴보나도 저희가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요. 그러니까요. 철도 기록을 가지고 가서 뭘 보려고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는 공직자들이 공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한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허위 이용 사례는 없는지 등을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확보해간 점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요. 감사원의 구체적인 해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최근 감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낸 것,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런 와중에 감사원이 공직자들이 민간인 시절 정보까지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고요.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관섭 수석과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들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문자 하나를 가지고 대통령실이 기획감사를 지시를 했다라고 비난할 수 있는지 민주당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네, 내일 국정감사에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내일 국정감사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김건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날씨가 많이 쌀쌀했죠. 오늘 설악산과 덕유산 정상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설악산엔 예년보다 9일이나 일찍 첫눈이 내렸고요. 덕유산 정상에는 올해 처음으로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과 중청대피소에 하얀 눈꽃이 폈습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에 눈이 소복이 내리면서 이색적인 장관이 연출됩니다. 오늘 설악산 대청봉과 화천 광덕산 일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일, 재작년보다는 24일 이른 첫눈입니다. 어제 오전 강원 내륙부터 시작된 비가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해발 고도가 높은 설악산에는 오늘 아침에 첫눈이 관측되었습니다. 무주 덕유산에는 올 들어 첫 상고대가 맺혔습니다. 덕유산 설천봉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새하얀 나무서리가 열린 겁니다. 가을 단풍을 보러 온 탐방객들은 때 아닌 설경을 만끽했습니다.
단풍 구경하려고 등산을 한 건데 정상을 가니까 그냥 설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첫눈을 보게 되다니 뭔가 남은 한 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일부 탐방객은 추위를 피해 대피소에서 몸을 녹이기도 했습니다. 주전골, 용소폭포 등 설악산 단풍 명소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는 첫눈이 내렸지만 이곳 오색지구와 건금성 등에는 이제 막 단풍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는 가을 정취를 즐기러 온 5천여 명의 탐방객들로 붐볐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선 접종 대상자는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했거나 일하는 경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 계층입니다. 사전 예약자는 내일부터 예약일에 따라서 차례로 접종을 받게 되는데요. 당일 접종도 가능해서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SNS에서 잔여 백신을 확인하고 예약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8살 이상, 60살 미만 기초 접종 완료자도 본인이 원한다면 잔여 백신에 한해서 내일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개량 백신을 추가 접종할 때는 마지막 접종일이나 또 코로나19 확진일과는 120일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1년 사이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몰렸던 돈이 예금과 적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5년차 박소영 씨는 얼마 전 여윳돈을 연이율 2.3%짜리 수시 입출금 통장에 넣었습니다. 주식을 살까 고민했지만 포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잘 모르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다가 목돈을 잃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에 금리도 많이 오르고 해서 예적금 통장이나 은행 상품을 많이 좀 주시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800조 원으로 한 달 새 3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 예탁금은 6월 57조 7천억 원에서 9월 52조 원으로 5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출렁이는 주식시장과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예대금리차 공시 의무화로 은행 간 금리 경쟁마저 불붙자 돈이 예적금으로 쏠리는 겁니다. 지난 5일 신한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최고 연 4.5%로 올리자 다음 날 우리은행이 같은 상품 이자를 0.1%포인트 올려 4.55%로 바꿨습니다. 원래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지만 단기 상품을 찾는 고객이 많아지자 1년짜리 상품 금리가 더 높아지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경쟁에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도 따라잡힐세라 울며 겨자 먹기로 연달아 인상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또 2금융권에는 그거보다 더 높게 가야 되는 게 또 사실이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순환 관계인데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고금리의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기업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은 금리를 더 주고서라도 예적금 고객을 모아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 다만 그만큼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금융권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동해에서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와 함께 한미일 연합훈련을 벌인 걸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표현했죠. 오늘은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며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반일 갈등 조장을 재개했다. 이게 오히려 극단적 친북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규정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한반도 진주 우려까지 표했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실전 합동훈련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라며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했다며 구한말이 생각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휴 내내 이 대표 발언에 비판 성명을 쏟아낸 국민의힘은 오늘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일 갈등 조장은 오히려 극단적 친북 행위라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반일 선동이라는 정치적 마약에 의지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나아가 훈련 위치가 독도보다 일본 본토와 더 가깝고 심지어 한밀 군사훈련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곧 나 혼자 살자고 나랍하는 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해명 대신 색깔론을 더 씌운다며 정말 일본과 군사동맹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속의 친일 국방 논쟁은 이번 주 다시 시작되는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내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의 2인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로 임명된 인물의 이력서를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력에 자기소개서에선 군데군데 표절 문구까지 발견됐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임명된 한국수력원자력 최익규 상임감사가 낸 자기소개서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항목에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하자. 모두 지난 2010년 출간된 책을 베꼈습니다. 베낀 부분은 직무수행 계획서에서도 발견됩니다. 에너지 사업에 대한 소견을 묻는 항목엔 단락 순서만 바꿨을 뿐 다른 사람 SNS 글을 갖다 붙이다시피 했습니다. 이력은 감사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 이력서엔 무역,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다 2002년부터 2년간 한나라당 관악을 지구당 사무국장을 지낸 걸로 돼 있습니다. 이후 18년간 경력은 비어 있습니다. 관련 분야 국가발전 기여업적, 포상실적 등은 아예 적지 않았습니다. 이전 감사들이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수원 상임감사는 기관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감사 자리를 채운다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정책 효율성마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최 씨는 책 내용이 와닿아 인용했을 뿐이라며 발전소 공사를 한 건설회사를 다녀 한수원 업무가 낯설지 않다. 감사원에서 일했던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력 공백에 대해선 2004년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활동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수원뿐만 아니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등에도 여당 인사들이 줄줄이 상임감사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오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공청회조차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는데요. 이념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새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공청회장. 개편안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문구가 삭제됐다는 비판 발언이 이어지던 중 노동을 삭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작년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연단을 덮쳤습니다. 이후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파행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염려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공청회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일부 표현을 놓고 진보와 보수단체의 갈등으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사에선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총론에는요, 자유민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민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헌법을 무시하는 교육과정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와 도덕교과에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반복되어 온 이념 논쟁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해 정파성이 짙은 위원들로 채워졌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 교육감 출마 당시 좌편향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우려도 나옵니다. 교육의 영역에 정치적 논리로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새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가 심의 의결하고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최종 고시하는데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개발이나 건설 사업을 하기 전에 공사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업체 중 한 곳이 99곳의 개발 사업에서 엉터리 생태계 조사를 진행한 게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래서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도리어 환경영향평가를 덜 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와 사상구 사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인 이 지역에 부산시는 대저대교라는 새 다리를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콩고니들의 핵심 서식지로 이용되는 지역입니다. 콩고니가 서식할 수 없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진행한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를 맡았던 업체는 현장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다리가 놓일 예정지인 이곳에 큰 고니도 많이 서식하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대저대교뿐이 아니었습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문제가 된 조사업체를 수사 의뢰한 결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만 88건, 전국적으로는 99건에 달하는 보고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파악됐습니다. 이 업체뿐일까? 수십 년 된 삼나무를 1000그루 넘게 베어내 논란이 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이곳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였습니다. 멸종위기종들이 전혀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그리고 도로공사로 인해서도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애기뿔 소똥구리, 으름난초 등 여러 보호종이 확인됐습니다. 관할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도 부실로 판단했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지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평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도리어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고 누적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되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거짓, 부실 조사 등으로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전 국책연구기관도 스크리닝 제도는 판단이 어렵고 신뢰도가 낮아 기존 환경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지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결론냈을 정도입니다. 남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반드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는 강화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정에 맞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의 가정을 찾아가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훈 섬김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5, 60대 여성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고용해서 나라에 기여한 분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의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입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관련 보훈 대상자가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계란을 부치고 미역을 자르며 식사를 준비합니다.
매주 2번씩 보훈 대상자의 집안일 등을 도와주는 보훈섬김입니다. 병원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센터나 원하시면 이렇게 반찬도 여러 가지 해드리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고용된 보훈섬김이는 약 1,300여 명. 대부분 5, 60대 중년 여성으로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16,000여 명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보훈섬김이들이 성추행 또는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5년 넘게 이 일을 해온 한 50대 여성. 작년 11월 80대 후반인 참전유공자의 집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막 꺼내서 막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어르신 돈 많으시네요. 이랬더니 갑자기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나랑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농담이 아니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다른 유공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성인 채널 같은 거 유료로 신청해놓고 그거를 근데 제가 갈 때만 틀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보고하겠다 이러면 금방 끄고 미안하다고. 또 다른 보훈 대상자로부터는 보훈 섬김이인데 왜 몸도 마음도 섬기지 않느냐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다른 섬김이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증언합니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비우면 제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갈라지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면. 노조 측 조사에 따르면 보훈 섬김이 10명 중 1명가량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고령의 보훈 대상자가 어떤 질환을 가졌는지 모른 채 접촉하다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결핵은 조금도 생각을 안 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핵 검사를 받아보니까 결핵으로 확정이 된 거죠. 지난 5년간 보훈 섬김이들이 오미나 결핵 등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례가 50건이 넘지만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단 1건뿐입니다. 성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데도 국가보훈처는 성희롱, 성추행 관련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희망하는 보훈 섬김이에 한해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보훈 대상자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호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보훈 섬김이라는 이름도 지난달 30일부터 재가보훈 실무관으로 바꿨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전기차가 늘면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백화점, 또 대형마트 같은 곳들에서 쉽게 충전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차량 주인이 급하게 뛰어와 차문을 여는 순간 차 안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뒤덮었고 잠시 뒤 갑자기 불꽃이 폭발합니다.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아파트 직원들이 소화기로 꺼보지만 이윽고 더 거센 불길이 올라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아예 차를 가져갔어요. 내 차 불러가지고 어디 운동장에 살았는데. 결국 불이 난 차량을 아파트 밖으로 끌고 나가 1시간여 만에 겨우 화재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급속 충전 중에 일어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열폭주는 외부 충격이나 과충전 시 발생하는데 순식간에 온도가 1000도 이상 치솟아 진압이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5년 동안 10배가 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실이 전국의 전기차 화재 종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히 충전 중 화재가 20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 장소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건물의 지하에 많다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고 소방차 진입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주변 차량이나 적재된 물건 등으로 옮겨 붙거나 지하 2, 3층일 경우
지난달 대전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분말이나 물이 닿기가 힘듭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정답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발표한 게 없고 아직까지는 그런 장비가 없어요. 결국 아예 차량 자체를 물에 담궈 배터리를 식히는 화재 진압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펜스를 칩니다. 재빨리 임시 욕조 형식의 특수 진압 장비를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물을 차량 바닥에 있는 열폭주된 배터리까지 잠기게 해서 식혀야지만 완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펜스마다 누수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설치 후 바닥에 있는 물이 외부로 누수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사가 지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사용할 수가 없고 대형 화물차나 배터리가 지붕에 있는 버스의 경우 무용지물입니다. 더욱이 차량이 많은 복잡한 지하주차장에서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특수 진압 장비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화재 진압이 쉽게 전기차 차량 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충전 시설의 화재 안전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어제 전북 무주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경찰과 국가수의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의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 어제 오후 5시쯤 84살 할머니와 40대 딸 부부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날이 밝자 경찰과 국가수가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등유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일가족들이 중독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이시니까 상당히 고령에 쭉 혼자 거주를 하셨으니까 아마 그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비 같은 것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시험 가동 결과 보일러 연통이 연소 과정에서 생긴 끈적끈적한 타르 성분의 그을음 때문에 막혀 있었고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가스가 안방과 거실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통을 한번 분해를 해서 연통에 부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로 집중적으로 가스가 유입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감식을 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5명의 혈액에서는 모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됐던 50대 큰딸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사고 전날 할머니 집에 모였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우리 딸내미들이 애착이 많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집을 지어갖고 일로 오시거든. 엄마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경찰은 시신 상태나 발견 장소 등을 토대로 가족들이 자고 있던 밤이나 새벽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의 보일러를 분해해 추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코로나19로 약 2년 반 동안 중단됐던 무비자 일본 자유여행이 내일부터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8개 나라에 대해서 비자 면제 조치를 다시 가동한 건데요. 이제 한국인 개인 관광객도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일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를 타려면 백신 3차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발 72시간 전까지 코로나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한 감염 의심 증상이 없으면 일본 도착 후에 검사와 격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동물이죠. 담비.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크게 줄면서 멸종 위기 야생 동물로 지정이 됐는데요. 깊은 산속에 사는 담비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대구 도심에서 목격이 됐습니다. 김은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동물 서너 마리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싸우는 듯 노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특이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턱부터 가슴까지는 노란색, 몸은 밝은 갈색, 엉덩이부터 긴 꼬리는 까만색을 띠는 이 동물은 노란 목도리 담비입니다.
담비가 목격된 곳은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무학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깊은 산속에 서식하는 담비가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에 나타난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바로 베란다 앞을 쳐다보게 됐는 거죠. 예전에는 한반도에서 담비를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산림이 파괴되고 모피를 얻기 위한 밀렵 대상이 되면서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담비는 지난해 1월에도 대구 도심에서 목격됐습니다. 아파트 주변 서식지가 아주 좋은 서식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안 좋은 서식지까지 동물이 갔다는 건 그만큼 개체수가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호랑이가 사라진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꼽히는 담비. 멸종 위기를 벗어나 개체수가 늘고 있다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조사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에 배치가 됐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가 돼서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수함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물체가 거친 물살을 가르며 웅장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속도를 높이더니 물속으로 들어가 작전에 돌입합니다. 우리 군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장보고3 배치원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장보고3 배치원 가운데 암무함과 신체호함은 현재 우리 영해에서 시운전 중인데 내년 안에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성능의 핵심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됐다는 것. 잠항 작전 중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20일이 넘는 세계 최장 잠항 성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탐지하거나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훨씬 더 작전 능력이 우수해질 수 있는. 공기를 사용하는 연료 전지보다 효율을 높여 기존 독일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에 탑재된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에서 계속적으로 잠항하면서 전기를 생산해서 추진하거나 혹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도와 호주에서 잠수함용 연료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 건조 문의도 이어지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 친환경 고성능 연료 전지 개발로 적에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해양 세력의 변화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서 곳곳에서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는데요. 참가자 1000여 명이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해서 도심 교통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시민 기독교 단체들도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에서 새 교육과정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KT가 NC를 꺾으면서 3위는 내일 최종전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발목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박병호 선수가 대타로 나와 쐐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는 KT. NC의 한 점 차로 쫓긴 8회. 홈런 타자 박병호가 대타로 등장하자 수원구장이 들썩거립니다. 박병호는 강렬한 한 방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송명기의 빠른 공을 받아쳐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박병호가 돌아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대타로 나와 홈런을 쳤던 박병호는 역대 7번째 연타석 대타 홈런이라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난달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뒤 수술 대신 재활을 택하며 조기에 복귀했고 대타로 타석에만 한 번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2개의 홈런포를 쏘아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인한 부상을 당해서 좀 팀에 폐를 끼친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재활로 복귀를 하고 싶었는데 대타를 나가게 되면은 정말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싶습니다. 장성우의 전구단 상대 홈런까지 더해 KT는 일단 3위를 유지했습니다. KT는 내일 LG와의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3위를 확정하며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하면 키움의 상대 전적에서 밀려 4위가 돼 5위 기아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황선우 선수가 전국체전 자유형 200m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5관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황선우를 보기 위한 팬들로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된 전국체전. 수영 최고 스타 황선우를 보기 위해 관중석이 모자랄 만큼 부른 관중이 몰렸습니다. 기대만큼 경기력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결승전 4레인에서 출발한 황선우는 시작부터 단 한 번도 선두를 뺏기지 않았고 결국 1분 44초 67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자신의 한국 기록에는 0.2초 모자랐지만 박태환이 세웠던 대회 신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우며 개영 800m에 이은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기록보다는 조금은 못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그 응원 함성 소리에 저도 큰 힘을 받고 더 많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난 3주간 튀르키예에서 진행한 고산지대 훈련으로 지구력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히 일단 고지대 훈련 가서는 정말 원래 하던 운동량도 힘들다고 저희가 많이 느꼈고 이번 시합에서도 마지막에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난해 고등부 5관왕과 함께 MVP에 선정됐던 황선우는 모레 자유형 100m를 포함해 2년 연속 대회 5관왕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NBA 프리시즌 경기에서 나온 호쾌한 덩크슛입니다. 채공력이 엄청나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쌀쌀함을 넘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오늘 설악산에는 때이른 첫 눈도 내렸습니다. 이 설악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보내온 영상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네, 이렇게 눈이 올 때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4도까지 떨어졌고요. 올가을 첫눈은 작년보다 9일 빠른 걸로 기록됐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해서 체감하기에 더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 온도는 4도, 대관령은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기 동부와 제주 산지에 위치한 높은 산지도 일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등으로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서 서울이 17도, 대구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다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단풍 전선도 빠르게 남아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